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이 남긴 깊은 주름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엔 후회가 새겨져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노인의 창가에서부터입니다. 바람은 조용히 흘렀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83살이 아니라 6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다르게 했을 텐데, 네, 아마도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들이 나중에 상상도 못한 무게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 하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이 계신 지역과 지금 시간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 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나는 그날 요양병원 한켠에서 진료차 들렀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박민우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흰색 담요를 무릎 위에 덮고 있었고 나를 보자 미소보다 먼저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60살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말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내게 책임을 묻는 듯 했다. 그땐 뭘 아시고도 실천하지 못하신 걸까요? 내 질문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첫 페이지는 종이마저 누렇게 발에 있었는데 그 위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60살로 돌아간다면 이 7가지만큼은 무조건 다르게 하리라.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나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성취나 자랑이 아니라 다르게 하고 싶었던 7가지였다. 마침 국내 최대 노인 전문 병원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80세 이상 어르신 1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의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무려 84%의 응답자가 이렇게 말했다.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궁금했다. 왜 하필 60대였을까? 왜 그들은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을까? 다시 박민우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 속에는 수많은 계절이 지나간 자리가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하나하나 후회의 조각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후회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화려한 선택의 부재가 아니라 평범한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4번째 후회는 내게도 충격이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은 내 삶을 정지시켰다.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로한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나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적어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오늘도 어떤 선택을 했나요? TV를 보기로 한 것,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지 않은 것, 오늘 병원 검진을 미룬 것, 이 모든 작고 사소한 결정들이 결국은 당신의 미래를 구성할 벽돌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의 생활 습관이 향후 20년 삶의 질을 85%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나는 최근에 노인의학 전문의 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의 선택이 인생 후반부를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죠. 그가 진료 중 만난 80대 환자 10명 중 8명은 똑같은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60대에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르게 살 텐데, 이건 단지 나이 든 사람들의 푸념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마주한 사람들의 간절한 메시지일까요? 네, 그렇다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7가지 후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건강을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이었고, 세 번째는 돈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4가지가 남아 있었지만 이 3가지는 거의 모든 노인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것들이었습니다. 45세 장영수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건강이 좋았어요. 그래서 검진도 미루고 가벼운 통증도 무시했죠. 결국 70대 초반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일 12가지 약을 먹고 있어요. 건강을 잃는 건 소리야 없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삶의 마지막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건강에 관한 후회는 모든 후회의 뿌리였습니다. 노인의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92%가 건강을 더 일찍 챙겼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뒤 당신의 삶, 누구의 선택이 결정하게 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계속해서 병실을 돌며 어르신들과 마주했다. 그리고 잊히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 82세 강병철 할아버지. 그는 내 앞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겉보기엔 무뚝뚝하고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깬 그리움이 한가득 서려 있었다. 61살 때였어요. 아내가 두통을 자주 호소했죠.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어색한 불안 때문에 병원엔 가지 않았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3년 후였어요. 아내는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았고 6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한다. 그날 그 손을 잡고 병원에만 갔더라면 나는 그 순간을 상상했다. 아내의 두통을 가볍게 넘기던 그 평범한 하루가 어떻게 평생을 지배하는 슬픔이 되었는지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마치 귓가를 맴도는 유언처럼 남았다.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반문했다. 건강은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 걸까? 무너지는 시점은 언제이고 지킬 수 있는 시점은 언제였을까?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또 다른 발표에 따르면 60대 생활 습관이 향후 20년간의 생존율, 질병 발생률, 정신 건강까지 포함한 전반적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60대 결정의 법칙, 그들이 붙인 이름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다. 난 아직 괜찮으니까. 이제는 나도 안다.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병이 자라는 시기라는 걸. 이상하거나 아픈 증상은 대부분 아주 작고 조용하게 찾아온다. 그래서 지나치기 쉽고,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 비단 강병철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의 사례를 전하며 나는 다른 어르신들의 삶도 천천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89세 김정우 할아버지.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5km를 걷고 텃밭을 가꾸며 책을 읽는다.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진 않지만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60살 때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생활습관 바꾸지 않으면 5년 못 넘깁니다. 겁이 났다는 그는 그날부터 매일 걷고 식단을 바꾸고 잠을 제 시간에 자는 삶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이후 30년을 그는 건강하게 살아왔다. 이건 단순한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김정우 할아버지의 삶은 60대 결정의 법칙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한 사례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힘든 운동을 떠올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걷기, 이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동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65%나 낮았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두뇌 건강까지 지켜낸 것이다. 강병철 할아버지의 후회는 단순히 아내를 잃은 슬픔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젠 밤마다 아내 사진을 보며 그날로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깊게 베었다.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이 얼마나 먼 시간을 지배하게 될 것인가? 나는 요즘 거울 앞에 서서 묻곤 한다. 내가 60대였던 그때 내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이제는 그 답을 안다. 병원에 가 가볍게 여기지 마. 지금 이 두통이, 이 무기력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 TV를 끄고 걷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방에서 나와 가족과 저녁을 먹기로 할 수도 있다. 병원 검진을 받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작고 평범한 결정이 모여 미래의 당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다.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힘겨운 이야기지만 당신의 마음에 반드시 새겨질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89세 김정우 할아버지였다. 그는 정말 놀라운 분이었다. 처음에 병원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나는 의심했다. 이분이 정말 89세 맞나? 말투도 또렷했고 허리도 꼿꼿했으며 눈빛도 생기가 넘쳤다. 나는 물었다. 건강을 이토록 잘 유지하신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심장마비 한 번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60대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64세 어느 날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에 쓰러졌고 심장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날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생활 습관 안 고치면 5년도 못 살 겁니다. 그 순간이 그의 삶을 뒤흔든 계기였다. 김정우 할아버지는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자각이었다. 나는 손주들 결혼식도 보고 싶고 텃밭도 계속 가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5km를 걷기로, 하루 3끼는 정해진 시간에만 먹기로,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기로, 매일 밤 11시 전에 자고 아침 햇살로 하루를 열기로, 이렇게 생활한 지 어느덧 25년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심장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는 지금도 스스로를 돌보며 살고 있다. 메이베소스. 그는 말했다. 그때 바꾸지 않았다면 난 여기 없었을 겁니다. 김정우 할아버지의 사례는 내가 만난 어르신들 중 가장 전형적인 전환의 순간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삶은 60대 선택이 얼마나 강력한 파장을 가지는지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60대라는 시기에는 몸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내장 기능이 느려지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이 줄고 체력은 확연히 떨어진다. 문제는 그 변화가 대부분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느껴지지 않고 보기 좋게 무시되며 어느 날 갑자기 증상으로 터져 나온다. 정말 사실 건강 관련 후회는 노년기에 가장 깊은 후회를 남긴다. 한국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92%가 건강을 더 일찍 챙겼어야 했다고 응답했다. 건강을 유지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엔 10년 뒤 삶의 질이 7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충격적이었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면 더 현실적이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하루에 약을 12가지나 먹어요. 그런데 60대 때는 멀쩡했죠. 그냥 안 간 거예요, 병원을. 여기서 하나의 흥미로운 학술적 논쟁이 있다. 바로 노년기 건강은 유전인가 습관인가 라는 질문이다. 일부 학자는 유전적 소인을 강조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의학 연구는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30년간 진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노인의 건강은 70% 이상이 생활 습관에 좌우된다. 운동,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가 핵심이었다. 나는 이 연구를 떠올리며 김정우 할아버지에게 다시 물었다. 무엇이 가장 중요했나요? 그는 대답했다. 꾸준함이요.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거죠. 네.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 내 건강에 대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있나?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다. 잘 모르겠다는 것,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보다 지금은 괜찮다는 착각이 나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 김정우 할아버지의 집 벽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흑백으로 인쇄된 그것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매일 걷기, 오늘도 생존을 위한 준비. 나는 그 종이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곧 무거운 생각이 밀려왔다. 그 웃음 뒤에는 긴 시간의 훈련과 의지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는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유전이 좋다, 복이 많다 그래요. 하지만요, 복이 아니에요. 결심이에요. 매일 아침 다시 선택하는 결심. 그 말을 들은 나는 다음날 아침부터 20분 일찍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게 바로 김정우 할아버지의 삶이 주는 교훈이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건강은 복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내일 아침 단 1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 작은 결심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의 건강한 노년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도는 와중에 나는 또 한 사람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오재원, 올해로 88세였다. 하지만 그가 내게 보여준 첫 인상은 그 나이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무거운 구름처럼 짙었다. 단 5년 전만 해도 등산을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지막이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그의 의사는 옆에서 MRI를 가리키며 말했다. 근감소증이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처음엔 근감소증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이토록 잔혹한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다. 60대부터 시작된 미세한 근육 손실. 매년 평균 23%씩 근육량이 줄고 그로 인한 기초 체력의 붕괴. 결국 5년이면 전체 근육의 15% 이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근육은 다시 키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한번 줄어든 근육은 회복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고령일수록 반응조차 더디다. 즉, 60대의 운동을 멈추면 70대엔 회복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오재원 할아버지는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88살 때 의사가 근력운동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때 귀담아 들었다면 지금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는 과거를 끊임없이 되짚었다. 그때는 나는 아직 튼튼하니까 라고 생각했죠. 산도 타고 자전거도 탔고. 근데 어느 순간 걷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는 너무 늦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 등줄기에도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나는 60대를 준비하는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단 3분, 치매 위험을 85%나 줄여주는 운동.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10년에 걸쳐 밝혀낸 결과였다. 비싼 약도 복잡한 기구도 필요 없다. 그저 발꿈치 들기 운동.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발꿈치를 들어 올린 뒤 3초간 유지하고 다시 내리는 동작. 이것을 하루에 20회만 반복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동작이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균형 감각과 집중력을 개선하며 장기적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준다는 것이다. 82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65세 때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때 신경과 교수가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발꿈치 들기 운동이었다. 처음엔 의심도 했지만 17년간 꾸준히 실천했다. 지금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요즘은 손주들보다 내가 더 머리가 좋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매일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매일 꾸준히 소박하지만 놀라운 결과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간단한 것을 하지 않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너무 간단해 보여서. 사람들은 복잡하고 비싸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노화 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다. 노인의학 전문의 임성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루 하는 것보다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10배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를 늦추는 진짜 비밀이다. TV를 보며, 설거지를 하며, 양치질을 하며도 할 수 있는 이 간단한 동작이 당신의 뇌와 몸을 지켜줄 수 있다. 이쯤 되면 당신도 궁금할 것이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어떤 습관부터 들여야 할까? 그래서 준비했다. 60대를 위한 5가지 황금 습관. 이 습관들은 수많은 의학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된 결과다. 하루 30분 걷기, 치매 위험 65% 감소,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신장질환 예방률 78%, 하루 17시간 수면 유지, 심혈관 질환 위험 45% 감소, 단백질 섭취량 늘리기, 근감소증 예방 효과 52%, 새로운 취미 갖기, 인지기능 저하 속도 40% 감소. 이 5가지를 10년 동안 실천한 사람이 있다. 63세 박지영 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전 단계, 골밀도 감소라는 경고를 받고 이 습관들을 시작했다. 그리고 10년 후 73세가 된 지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60대보다 더 건강해요. 주변 친구들은 약을 한 움큼씩 먹지만 그녀는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녀의 비결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실천한 작은 습관들 뿐이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단 3분의 시간을 낼 것인가?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할 것인가? 당신의 60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오재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정리한 뒤 나는 노년의 또 다른 고민, 바로 돈에 대한 후회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번엔 84세 이호진 할아버지의 사례다. 그는 과거 35년간 교직에 몸담았고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6억 원을 받았다. 처음엔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다 쓰려면 평생이 걸릴 줄 알았죠. 그의 말투는 덤덤했지만 표정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여행도 다녔다. 골프도 배웠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취미들을 하나둘씩 꺼내며 자신을 위한 삶을 즐기려 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병이었다. 3년쯤 지나니 병원비로 돈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은 이어진다. 절반이 사라졌죠. 그리고 나니 난방도 마음대로 틀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호진 할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아껴 살며 가끔씩 아내와 말다툼을 한다고 했다. 돈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삶의 피로가 흘러내렸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 5억 원 이상 받은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5년 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계획 없는 소비와 의료비였다. 그땐 몰랐죠. 돈이 많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호진 할아버지는 후회와 자책을 번갈아가며 말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3번째 후회였다. 돈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등장하는 전략이 있다. 소통장 관리법이라고 불리는 은퇴 후 자산 유지 전략이다. 나는 이 전략을 은퇴 19년 차인 백준호 씨에게서 처음 들었다. 그는 통장을 4개로 나누어 관리했다.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예비비 통장, 여가 취미 통장. 목적별로 통장을 구분하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고 불안도 사라졌어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설득력 있었다. 실제로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노후 파산을 막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특히 강조되는 것은 의료비 통장의 존재다. 나이 들면 병원비가 가장 큰 지출 항목이 되어
이걸 미리 구분해 놓지 않으면 퇴직금은 증발합니다. 예. 하지만 나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고독이었다.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위는 질병, 2위는 고독, 3위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그러니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라는 것이었다. 78세 김미 씨는 그 고독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분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들에게 집착했다. 매일 전화했어요. 주말마다 오라고 졸랐죠. 그러던 어느 날 자녀들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때 몰랐어요. 내가 애들 삶을 숨 막히게 하고 있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들을수록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보려 한 노인의 노력. 그러나 그 방식이 자녀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예. 노인 심리학자 이 박사는 이렇게 경고한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립을 심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독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83세 서민정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답을 주었다. 그녀 역시 남편을 떠나보낸 후 3년간 매일 울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외로움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그녀는 삶을 3가지 시간으로 나누었다. 만남의 시간, 친구, 이웃, 봉사활동 등 사람과의 연결, 성장의 시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 고독의 시간, 혼자 명상하거나 책을 읽으며 자신과 만나는 시간.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 삶의 깊이를 더해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조금씩 달라졌다. 고독을 적으로만 여겼던 내 관점을 바꾼 것이다. 그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다루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고독을 이기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는 것. 취미는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 둘째, 작은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주 2회 이상의 사회적 교류는 우울증을 현저히 줄여준다. 셋째, 누군가를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봉사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한 철학자의 말을 떠올린다. 고독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 말처럼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일지도 모른다. 고독이 삶을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때론 관계가 우리를 더욱 깊은 늪에 빠뜨리기도 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다. 이번엔 65세 최진혁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아들이 집을 사려면 5억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 전세만 전전할 거라고요. 최진혁 씨는 퇴직금 대부분을 큰아들의 아파트 구입에 보탰다. 1년 후 둘째 아들이 결혼을 앞두며 이렇게 말했다. 형한테 해줬잖아요. 나도 당연히 도와줘야죠. 이때 최진혁 씨는 벽을 느꼈다. 이러다 우리 인생은 뭐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거지? 그의 표정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말한다.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게 나를 무너뜨리더군요. 놀랍게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노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부모 희생 증후군, 자녀를 위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한 뒤 깊은 후회와 불안에 빠지는 것이다. 최진혁 씨는 결국 2번의 심장 발작을 겪고 나서야 깨어났다. 내가 자식들의 독립성을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노후도 함께 무너뜨리고 있었죠. 그렇다면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법. 그 해답은 12세 이미경 씨의 삶에 숨어 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사는 거란다. 그래야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지. 그녀는 자녀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대신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첫째,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는 원칙.
도움을 주기 전에 자신의 생활비, 의료비,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 둘째,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정하기.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말을 분명히 하는 것. 셋째, 감정적 교류와 경제적 지원을 분리하기.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관계를 해친다. 넷째, 자녀의 실패를 지켜볼 용기. 실패는 성장의 자산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곧 독립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 원칙을 따랐던 이미경 씨의 자녀들은 모두 자립했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깊었다. 그녀는 말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을 물려준 부모의 삶은 어땠을까? 84세 김상철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지금은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다. 내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자주 찾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돈을 다 준 후엔 연락이 더 뜸해졌어요. 1년에 명절 한 번, 그나마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의 눈겐 깊은 후회의 흔적이 고여 있었다. 돈으로 자녀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자녀 지원에 있어 지켜야 할 기준은 단순하다. 내 노후 자산의 10%를 넘지 말 것,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만 줄 것. 또한 자녀에게 주는 돈은 투자가 아니라 선물로 여겨야 한다. 보답을 기대하거나 조건을 달면 결국 관계가 깨질 수 있다. 나는 이 문제를 주변 친구들과도 자주 이야기한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안 도와줄 수 있나? 맞다.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사랑인지 부담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부모의 무분별한 지원은 자녀의 독립심을 약화시키고 자녀 역시 부모를 무기력하게 바라보게 만든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지 않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부모로서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노후가 자녀의 삶에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요. 17세 박명희 씨는 내 질문에 잠시 침묵하더니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아침 햇살, 조용히 마시는 커피 한 잔, 손주의 웃음소리에 있었어요. 그녀는 심각한 병을 앓은 후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 깨달았죠. 내가 진짜 놓치고 있던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내 마음속에 반복되었다. 그래서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지금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나는 다양한 노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몇 가지 강력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째, 그들은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한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여기에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물질의 풍요보다 관계와 경험의 풍요를 중요하게 여긴다. 둘째,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것. 이 습관은 심리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 행복감은 37% 상승하고 우울감은 42% 감소한다. 셋째,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 큰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안다. 이는 삶의 깊이를 더하고 삶 자체를 충만하게 만든다. 85세 김정우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공원을 걷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말이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바람과 햇살이 내 친구예요.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묵직했다. 정말로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던 건 아닐까. 네. 91세 장수 할머니 유옥순 씨는 60년 동안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썼다. 그녀의 노트에는 이런 문장들이 매일 적혀 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고 그 행복이 내 몸을 오래도록 살게 했지요. 그녀는 장수의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답한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나는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관계의 질이다. 건강이나 돈이 아니라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결국 노후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에베스르 88세 이준우 할아버지는 매주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모임을 이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진짜 중요해요. 그는 바둑돌을 손에 쥐며 말했다. 같이 웃고 서로 아픈 얘기도 나누고 그게 내가 88세까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의 바둑판 위에선 단순한 승패가 오가지 않았다. 거기엔 삶의 온도와 울림, 그리고 공동체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목적의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선다.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75세 정희원 씨는 70세에 동화작가로 데뷔했다. 어릴 때부터 꿈꿨던 일이었어요.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결국 은퇴 후에야 펜을 잡았죠. 그녀는 지금까지 9권의 동화책을 출간했고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글을 쓰면서 내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지금 내 삶엔 기대되는 아침이 있을까? 행복은 단지 불행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는 상태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일이 될 수도, 습관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은 내일이 기대되십니까? 기다리는 아침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7가지 후회를 돌아봤고 그 후회를 피하기 위한 길도 함께 살펴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이 질문이다.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멈춰도 좋다. 천천히 숨을 쉬고 내면을 바라보자. 삶은 당신의 편이다. 다만 당신이 그 손을 먼저 내밀기만 하면 된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나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날 요양병원 창가에 앉아있던 박민우 할아버지가 던졌던 그 말, 60살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다르게 했을 텐데. 그 말이 이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경고로 들렸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조언처럼 느껴졌다. 그렇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2번째 기회의 시작이다. 앞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아직 괜찮다. 매참베레.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하자. 뭐 별일 있겠어. 하지만 80대 어르신 10명 중 9명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시작했더라면. 그들의 후회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심코 넘기는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5가지 작은 약속을 나누고 싶다. 하루 30분은 내 몸을 위해 걷겠다. 하루 2컵은 더 많은 물을 마시겠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겠다. 단백질 한 접시는 매일 식단에 포함하겠다. 새로운 취미 하나를 찾고 유지하겠다. 이 5가지가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70대, 80대가 될 자신에게 오늘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나는 요즘 아침마다 습관처럼 이 5가지를 되새긴다. 가끔은 놓치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다. 왜냐하면 나는 60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후회하고 싶지 않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정을 함께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이 영상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또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노년을 위한 계획이나 후회 없이 살기 위한 다짐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오늘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볼까요? 창문을 닫고 차가운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부드러운 담요를 덮은 뒤 이불 속에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 쓰여지는 중입니다. 단어수 1998. 계속 기다리는 중. 요약 300단어. 오늘 밤 우리는 7 어르신의 인생을 통해 삶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후회는 대부분 예고 없이 다가왔고 그들은 모두 그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사소한 통증을 무시하거나 검진을 미루는 선택이 삶 전체를 뒤흔들었죠. 심장마비 이후 30년을 건강하게 살아온 김정우 할아버지처럼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감소증의 위협과 치매를 막는 하루 3분 운동. 셋째는 은퇴 후 돈이 사라지는 이유와 사통장 관리법, 그리고 돈보다 무서운 고독을 피하려다 오히려 관계가 단절되는 현실을 통해 우리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균형, 지원의 경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모든 걸 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배웠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존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이 그때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고 조용한 선택 하나가 20년 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만의 내일을 떠올려 보세요.